형용사는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형용사도 변화형이 없거든요. 영어는 명사는 어떻게 변하죠? 뒤에 단수 복수가 붙는 변화밖에 없어요. 근데 명사의 활용은 뭐가 있냐면 관사가 붙거나 한정사가 붙거나, 그때 쓸지 더 쓸지, 그 다음에 한정사 중에 뭐 쓸지, 한정사는 안 겹쳐 쓰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는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했던 한정사 부분에서 겹쳐 쓸 수 있는 한정사 얘기가 2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건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건 뭐 여러분 수준에 나올 만한 내용이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뒤에 가서 제가 한 번은 다시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 다음 형용사는 명사가 단수 복수로밖에 안 변하는 것처럼 형용사도 변화를 할 때 뭐로밖에 안 변하냐면, 형용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변하는 것 말고는 변화형이 없어요. 영어가 좀 단순한 언어여서 뭐가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유럽 쪽의 언어들은 원래 굉장히 많이 변해요. 우리말의 어미 변화는 이로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고, 한국말은 미쳐버려요. 외국인이 배울 때. 여러분 푸르다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대가리 빵꾸 날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형용사나 동사의 변화형을 주로 한 가지로만 써요. 예를 들어 살다라는 말을 명사로 전승시킬 때, 명사처럼 쓸 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사는 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근데 사실 우리는 사는 것도 되고 살기도 되고 산다는 것, 살려는 것 이러면 걔도 이제 머리 빵꾸 나는 거죠. 영어는 live가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방금처럼 그렇게 어미 변해봤자 to live, living, lived 이거밖에 없거든요. 영어는 변화형이 없어요. 근데 원래 유럽 언어는 안 그래요. 독일어만 해도 뭐 정관사도 9개가 되고 부정관사도 12개가 되고 이렇게 막 형태에 따라 다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1인칭, 2인칭, 3인칭에 비동사가 변하죠. 비동사가 변하고 영어는 또 하나 뭐가 변하죠? have 동사가 변하죠. 이게 왜냐하면 독일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유럽 쪽 언어들은 그렇게 다 그렇게 변해요. 독일어에 haben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 haben이 영어로 들어와서 have 동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영어는 변화형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익히기가 쉬운 단어라고 봐도 좀 무방하죠. 형용사는 그래서요, 변화형도 없고 별 것도 없어서 얘는 사실은 단어 뜻만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pretty가 예쁜인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cute가 귀여운인 줄 알면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형용사에 아주 특별한 용법이 있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될 건데, 먼저 형용사라는 건 2가지 역할을 담당하죠. 하나는 형용사의 역할에는 뭐가 있냐면 1번으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있고요. 그 다음 2번으로 뭐도 있냐면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도 있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조금 다른 어려운 말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한정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한정사에서도 나왔네요. 뭔가를 딱 지정해주는,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놈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는 서술어처럼 풀어 쓴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데도 쓰이고 보호로도 쓰여요. 우리말도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예쁜 원규라고 해서 명사를 꾸밀 때도 쓰고,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예쁜 원규라고 해서 얘들이 내가 평생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왜 얘들이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하지? 알았어요. 그러면 귀엽다라고 했을 때 걔가 명사를 꾸미면 귀여운 원규, 이번에 바꿨습니다. 예쁜 안 하고 귀여운 원규라고 해서 명사를 꾸밀 때도 쓰고 내가 너보다는 귀엽겠다. 그 다음에 원규는 귀엽다라고 해서 서술어처럼 쓰고, 우리말도 똑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100%의 형용사가 전부 다 그 명사를 꾸미는 데도 쓰고 보호를 만드는 데도 쓰는데, 영어는 뭐가 좀 다르냐면 영어도 거의 대부분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쓰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한정적 용법에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서술적 용법에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 단어의 개별 특징이죠. 그런 단어의 법칙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word grammar라고 해요. 이 그래머의 가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그래머를 syntax라고 하고,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말. 내가 그냥 많이 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말을 자꾸 남발하는 강사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괜히 있어 배는 척.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워드 그래머는 다르게 이 단어의 용법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해서 usage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대학 가서 영어 공부를 진하게 하실 때는 나는 단지 토익 900점 뭐 이런 걸로 만족이 안 되고 영어를 한번 정말 잘해볼래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usage 사전을 하나 따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전은 찾으면 예를 들어서 wish 같은 단어를 찾으면 wish라는 단어에 뜻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전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안 볼 뿐 여기 타동사 뒤에 일 하면 괄호 안에 이 문장 구조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 wish가 무슨 뜻인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wish 뒤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다 이렇게 뜻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건 절대 안 보잖아요. 그죠? 뒤에 1번 뜻 하나만 외우고 그걸로 어떻게 평생을 버텨보려고 그러죠. 근데 이 usage 사전을 사면 그 wish의 용법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그다음에 단어들의 뭐도 알 수 있냐면 의미 차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전에서 찾아갖고는 좀 알기도 어렵고 특히나 우리나라 영어 단어장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외웠죠?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어떤 어감인지 어둠하고 여러분 프리즘하고 이런 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게 다른 이런 거 같지 않은데 자꾸 같다고 나와요 영어책에. find하고 lookfor는 과정의 동사, 얘는 결과의 동사예요. 말이 좀 어렵나? 그 영어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을 입다라는 말에 우리말에 입다는 입는다라는 동작도 있고 입고 있다라는 상태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 옷을 입다라고 하면 입는다라는 동작도 있고 입고 있다라는 상태도 있는데 영어는 입다라는 동작은 put on, 그 다음에 입고 있다라는 상태는 wear. 이거 단어가 달라요. 근데 wear하고 put on이 같다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애가 들으면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겠죠. 얘는 또 이렇게 결과와 과정이 따로 분리되는 동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find는 알아내거나 찾아내는 게 find고 look for는 찾아다니는 게 look for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요. 여기서 finally라는 단어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같이 못 쓰겠네요. 마침내 찾아낸 거죠. 만약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all day long이라고 이렇게 주면 얘 또 하나밖에 못 쓰겠네요. 얘는 얘하고밖에 못 쓰겠죠. 이게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감 의미를 잘 익혀두면 이런 거 되게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둠을 추정하다, 가정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추정하다라는 말을 거의 안 쓰잖아요. 뭐 경찰관 아저씨들이나 좀 쓸까? 나는 오늘 네가 2시에 밥 먹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둠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이게 어둠이에요. 오늘 우리 일주일 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밤에 만나서 둘이서 술을 먹기로 했는데, 근데 얘가 오늘 그래서 약속을 확인차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야, 오늘 7시에 거기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옮겼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어둠을 외워버리면 이 어둠은 나중에 어디서 써야 될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해서 뜻을 풀어서 이해하면 가장 좋은데 영영사전을 보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풀려 있잖아요. 근데 제 그동안 그 강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영영사전을 보라고 울부짖어 봤자 가장 성실한 학생이 구입하는 데까지만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종이사전 이런 거 안 보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는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둘 다로 100% 쓰는데 뭐 한두 개 좀 예외가 있을지도 모르죠. 저 국어학자 아니므로 예외가 발견되더라도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영어도 거의 대부분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쓰지만 그중에 특정한 놈들은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게 있고 특정한 놈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명사를 외울 때는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을 구별해서 외우라고 그랬죠. 특히나 대학 가면 더 그러세요. 처음 만약에 여러분이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외울 때 앞에다가 어를 붙여서 외웠더라면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안 붙이고 외웠더라면 어차피 한 번 외우는 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잘 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용사를 외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외울까요? 뭘 붙여서 외우면 좋을까? 명사를 붙여서 외우면 좋겠죠. 제발 형용사만 똑 떼서 외우지 말고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까지 같이 외우는 거예요. 수능 특강 같은 독해 지문을 봤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 미스터 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규는 is a cute guy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cute만 똑 떼가지고 얘를 귀여운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cute guy라고 외우면 얘가 명사를 꾸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ashamed를 부끄러운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얘는 부끄러운이라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 형용사예요. 얘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처음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야? be ashamed라고 외웠어야 하는 거죠. 부사를 외울 때는 그럼 부사가 기항이면 뭘 꾸미게? 동사를 꾸미게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단어를 묶어서 외우세요. 지문에서 보시고 cute guy까지 붙여서 외우는 게 무조건 연명한 일인 거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특정한 동사와 특정한 부사 또는 특정한 명사와 특정한 형용사가 잘 붙어서 쓰이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말에 그 눈물이라는 명사는 어떤 동사하고 가장 많이 쓰이겠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collo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단어 보니까 같이 위치시켰다 뭐 이런 말이 들어있나 봐요. 이 collocation은 아까 얘기했던 용법 사전에도 나오지만 collocation 사전이 따로 존재하기도 해요. 이 한국인한테는 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어 단어를 외우는데 눈물 이렇게 외우고요. 닥다 이렇게 외우니까 과연 눈물을 닥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아닐걸요.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다라고 외워야죠. 그 다음에 눈물을 닦다라는 표현이 두 번째로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 눈물을 훔치다라는 표현도 있겠죠. 야, 그런데 훔치다 스틸 이런 애는 눈물을 훔치면 눈물을 이르는 줄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는 엮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하게까지 여러분이 하지 않더라도 단어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 제가 가장 권하는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단어장에 있는 걸 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본 독해 지문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좋거든요. 하루에 그 정도 개수도 넘어서기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외울 때는 항상 형광펜 같은 걸로 아니면 여러분 볼펜 같은 걸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형용사 명사 묶는 거 안 어렵잖아요. 같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게 더 잘 외워져요. 그렇게 외워야 나중에 love 사랑 따로 affair 사건 따로 해서 사랑 사건이라고 해놨는데 love affair가 불륜으로 등장했을 때 황당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항상 지문에서 여러분이 단어를 찾으면 붙여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부터 한번 볼까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1번 명사 수식일 때 뭐 별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우리말하고 별 차이 나지 않아서. 형용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워버렸습니다. 단 형용사가 뭐가 되면 한 단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라는 게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놈에서 주의할 용법이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모양 몇 개 있었죠? 영어에 형용사 구절이 8개 있었잖아요. 혹시 그려지세요? 형용사 전치사, 그 다음에 전치사구, 부정사구, ing, ed, 그 다음에 관계사, 주격, 관계사, 목적격, 생략된 관계사 8개 모양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어요.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게 딱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해석은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외우는 건 나중에 영어 강사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째 이제 보호로 쓰이는 놈의 용법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copulous라는 말을 써요. 이 뒤에 가서 동사의 종류에서 배울 건데 copulous라는 이 동사 또는 copular verb라고 부르는 이 동사들이 오면 R 빠졌습니다. 근데 이 동사들이 오면 얘네들은 뒤에 보호가 오는데 이 보호는 주로 왜 필요했던 거냐면 형용사를 뭘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죠? 서술어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에요. 한국말은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죠. 원규는 예쁘다라고 했을 때 예쁘다라는 서술어가 형용사가 그대로 보호로 쓰이지만 서술어로 쓰이지만 영어는 원규 pretty라고 이렇게 쓰면 미친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죠? 이 자리에다가 연결 동사를 넣어서 앞으로 여기다 이제 비동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다가 연결 동사 linking verb라고 해도 좋고 미국 애들이 쓰는 말로 copulor라고 해도 좋아요. 이 copulor verb를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형용사를 붙여서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ouple of verb가 영어에 몇 개 안 돼요.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걸 예전에 여러분이 뭐라고 배우게 됐을 거냐면 아마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라는 말로 배워보신 분은 그 끔찍한 이름은 틀린 말은 아닌데 버리시고 이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뭘 쓰는 거냐면 형용사를 붙여서 서술어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를 뒤에 동사편에서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저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보호로 쓰이는 말은 형용사 말고 뭐도 있었더라? 보호로 쓸 수 있는 품사가 명사도 있었죠. 그럼 명사 보호하고 형용사 보호는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일단 가르쳐만 드릴게요. 근데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만약에 I'm a teacher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명사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I'm happy라고 쓰면 얘는 형용사가 보호가 되었는데 이 두 개의 큰 문법적인 차이는 뭐냐면 I하고 a teacher 명사 보호가 오면 얘네는 equal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죠.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해피는 아니죠. 해피한 상태이지. 저를 부를 때 스님님 하고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해피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 개새끼 이름이나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어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형용사 보호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지 주어 그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소위 형용사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정사로 가도요. 나중에 알 필요 없다면서 계속 더 설명하네요. My hope is 이렇게 나의 소원은 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My hope is 그 다음에 to unite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쓰면 얘는 명사 보호예요? 형용사 보호예요? 얘는 명사 보호가 된 거예요. 왜냐면 나의 소원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똑같이 부정사가 와도 얘는 명사 보호가 된 건데 예를 들어 he is to visit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얘도 똑같이 보호지만 얘하고는 이퀄은 아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형용사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문법적으로 내신 시험 이런 데서 쓸데없는 저런 걸로 또 이상한 문제를 내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별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 말로는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나 말로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냐면 보호야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두 가지 있어요. 이런 건 안 하셔도 되죠.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하게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보호이며 뭐 붙여서 외우라고요? afraid라고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be afraid라고 외우라고요. 물론 be afraid는 of까지 외우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ashamed도 be ashamed라고 외우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단어들은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꾸며서도 외우게 되고 보호로 쓰이는 데서도 외우게 되니까 두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이거 여기도 쓰는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외우두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나중에 영어의 활용 정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뭐가 있냐면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도 있어요. 자,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는 어떤 거냐면 얘는 우리말로 하자면 뭐뭐의라는 이런 뜻을 가졌거나 그 다음에 뭐뭐한이라는 말을 가졌거나 뭐뭐로 된 정도의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다라는 말로 쓸 수 없는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그런 놈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죠. 한정적으로 쓰이는 용법이라고 되어서 예를 들어 inner이라든지 이게 안의라는 얘기거든요. 안쪽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outer이라고 쓰면 바깥쪽이 되겠죠. 이게 er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거든요. er이라는 말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면 얘가 뭐뭐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다라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inner이라는 이런 말이 붙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나무로 된 목재의라는 말을 쓸 때 wooden이라고 써요. 이때 en이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붙은 건 명사 앞에 붙어서 예를 들어 wooden knife라고 쓰면 목재 칼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는 쓰지만 the knife is wooden이라는 형태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 만약에 여러분이 사전을 예를 찾으면 한정적 용법으로만 씁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은 그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요즘 사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고등학생들은
단어장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다 활용을 해버리니까 뭐 저런 게 안 적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면 가장 좋고 대학을 가서 공부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전을 찾아서 읽어보면 사전을 읽는 것 자체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영사전이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고 대학교 1, 2학년 때는 지금은 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니 그렇게 하라 못하겠지만 대학 가셔서 영어 공부하실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토익하고 다니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용법사전 같은 거 들고 단어를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쓰이는 거였어? 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 I grow my dog in my room 같은 이런 이상한 영어는 안 쓰는 게 grow는 기르다라는 뜻이지만 묻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grow하면 개 뒷다리 두 개를 이렇게 화분 같은 데 묻어두고 이렇게 막 물 뿌려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키우면 grow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기를 때는요 raise라는 동사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의미 차이가 나는 것들도 이렇게 잘 좀 구별을 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자 그럴 때 let's play 이런 말에서 바보 되지 마시고 미국 애들이 좀 얼마나 웃겨요. 그래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콩글리시는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외국인이 들을 때 아 쟤네들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자동차 수리점을 auto repair shop이라고 해요. 그렇게 써도 좋고 body shop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때 body는 몸이 아니라 차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카센터라고 해도 돼요. 심지어 카센터 옥스퍼드 사전에 실려 있기도 해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그 auto repair shop을 일컫는 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영어가 소위 international English라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만의 특별한 언어를 좀 인정해 주는 편이거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으로 역수출이 되기도 해요. 노트북 컴퓨터를 원래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랩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랩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랩탑.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데스크탑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인들이 멋지게 노트북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우리끼리 쓰는 영어니까 뭐 우리끼리 그렇게 쓰는데 뭐 어때요? 이런 말을 쓰나 미국 애들이 들으면 아주 이상할 테이크아웃도 우리끼리 쓰면 됐죠 뭐. 영어는 테이크도 아니고 to go예요. 그래서 듣기 시험만 봐도 here to go라고 그러지 I want to take out 안 이러잖아요. take out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느낌이. 회사가 광고할 때 쓰기는 하지만 그 일반인들이 내가 가지고 나갈게요라고 하기에 좀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to go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말은 인정을 받기도 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 노트북 괜찮거든요. 자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재작년인가 찾아보니까 이제는 랩탑보다 노트북을 쓰는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인들이. 거꾸로 이렇게 역수출이 되기도 해요. 그게 뭐 수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라는 말 싱가포르 애들도 쓰거든요. 미국 애들은 셀폰이라고 그러고 주로는 셀이라고 합니다. 영국 애들은 모바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핸드폰이 역수출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콩글리시는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영어 단어를 쓰면서 어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경우는 그건 조금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경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요. 요거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 한번 볼까요? 오늘은 영어 공부 일반론하고 된 얘기들도 많네요. 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는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쭉 적혀 있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네요. alive라는 놈도 있고 asleep이라는 놈도 있고 아까 가르쳐 드린 ashamed라는 놈도 있고 와 이렇게 유독 뭐가 많이 붙어 있냐면 앞에 A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형용사를 A 형용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형용사라고 안 하고 adjective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이 A adjective라고 부르는 애들은 주로 어디에만 쓰냐면 서술적 용법에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건 뭐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그래 좀 암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일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비형용사 전치사를 붙여서 비형용사 전치사 이렇게 해서 수고 외워 뭐 이렇게 배운 거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얘는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be sure of 이런 거 외우잖아요. be afraid of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럴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들은 이렇게 주로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용사를 찾아서 외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해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또 뭐 되냐면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는 형용사도 있어요. 뜻이 바뀌어 버리는.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certain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뒤에 명사가 오면 이걸 무슨 용법이라 한다고요?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certain이라는 말은 specific 같은 우리말로 하자면 특정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요 be certain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특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죠? 얘는 확실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도 있는데 가장 흔히 많이 보이는 게 그 certain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present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ill 같은 경우도 그렇죠. ill이라는 놈은 be ill이라고 쓰면 아픈 건데 ill 명사라고 쓰면 얘는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각각의 해석에서 딱 보고 이상하다 여겼을 때 여러분이 얘를 보고 아 얘가 이런 것으로도 그 쓰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죠. 첫 출발점이 그래서 형용사를 외울 때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표시해서 명사를 꾸미는 놈은 명사와 붙여서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이는 놈은 be와 붙여서 외웁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be와 붙여서 외운다는데 읽다 보니 명사를 꾸밀 때도 있겠죠. 그러면 아 얘는 두 개로 다 쓰이는구나 하고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be 하나 더 붙인다고 단어를 외우기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요, 더 쉽습니다. 명사 하나를 더 붙인다고 단어를 외우기가 더 어렵나요? 아니요,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vicious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vicious라는 단어를 악한이라고 외우는 건 되게 어렵지만 vicious circle이라고 써서 악순환이라고 외우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circle이라는 말이 원이나 또는 클럽이나 이런 단어 말고도 얘가 순환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단어는 붙여서 외우는 게 그 단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월등히 좋고 단어를 기억하는 암기의 강도나 암기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도 월등히 좋은데 굳이 단어 뜻 하나만 딱 있는 단어장을 들고 다니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단어장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만 제 단어장은 이렇게 참고서 만드는 회사 말고 여러분 아나? 어학 전문 출판사예요. 다락원이라는 어학원 거기는 이제 어학물만 나오는 출판사인데 제가 다락원에서 Vocabulary Special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냈었거든요. 맞나?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보카 스페셜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래야 책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요 보카 아니고 보케브인데요. 줄임말 보케브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보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줄이면 보케브입니다. 실제로 미국 애들이 줄여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케브 스페셜이라고 쓰시든지 명색이 그래도 영어 책인데 보케 스페셜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우기니까 출판사가 그냥 보케블러리로 가시죠. 해서 이렇게 성인들 그 단어장을 한번 이제 앞에는 수능도 같이 적어서 나왔죠. 책 팔아먹자는 짓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단어 하나에다가 전부 다 뭘 달았냐면 그 단어의 뜻풀이와 영영사전 풀이였어요. 영사전 풀이와 예문 이런 걸 달았었는데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안 나올 거예요. 저 책은. 제가 지금은 새로운 단어장을 하나 또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보신 거냐면 형용사의 기본 용법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를 다 보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형용사는 뭘 꾸미는 말이죠? 명사. 근데 명사는 딱 쳐다보면 제가 뭘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그러면 우리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네 가지 기억나세요? 셀 수 있는 거 쓸 수 있고, 셀 수 있는 거 복수형 되고, 셀 수 있는 거 수, 셀 수 없는 거 양.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셀 수 있는 건 단수형, 단독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뭐랑 같이 한정사 중에 몇 개, 하나랑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정사 중에 하나랑만. 자, 그 중에서 이제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셀 수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셀 수 없는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을 구별을 할 때 그러면
간단한 표처럼 한 번만 해볼까요?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할 때 이거 금방 끝납니다. 아주 짧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한 두세 가지만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많은 건 뭐라 그러죠? 많은 건 수는 many 쓰죠. 그 다음에 양은요? much 쓰죠. 그 다음에 적은 건 뭐라고 쓰죠? 수가 적은 건 뭐 쓰나요? few 쓰죠.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건 little 쓰죠.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굳이 더 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씩 변화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few와 a little 이런 것들은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few가 많아요? a few가 많아요? 보통 뭐라고 하죠? few 거의 없는. 그 다음에 a few는 얘는 제법 있는, 조금 있는이잖아요. a few가 맞나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수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너 영어 좀 하니? 제가 좀 하죠. 너 영어 좀 하니? 좀 거의 못해요. 깠더니 좀 마저는 80점인데 거의 못해요는 90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이 말들은요. 이 말들은 똑같이 적은 거지만 얘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few나 little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뭘로 쓰이는 거냐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정어로 쓰인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어는 겹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부정의 부정이 뭐죠? 영어는 부정의 부정이 비문입니다. 영어가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면 그거 좀 문제 있어요. 한국어는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지만 영어는 I'm not never a teacher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영어는 부정의 부정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의 접두사를 이용한 부정어는 만들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약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물을 쓰는데요. not 다음에 a little water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이런 말은 되는데 영어에 not little 같은 이렇게 부정어가 두 개 겹치는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됐죠? 얘는 부정의 느낌을 전하고 얘는요 긍정의 느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어서 말이 조금 다릅니다. 수나 양을 구별해 쓰시면 되고 근데 현대 영어에서요 자꾸 이상하게 much도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가 자꾸 넘어갑니다.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많아 라고 할 때 I have much money 왠지 익숙하지 않죠.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아닌가? 그래서 돈이 많다라고 할 때 much money를 못 쓰는 건 아닌데 주로 a lot of money라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놈이 자꾸 조금씩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쟤는 어떤 놈하고 잘 어울리냐면 too much 같은 이런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놈이죠.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라는 원래 이 너무라는 말도 부정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요런 어감하고 잘 어울리는 말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말의 너무도 부정어였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난 네가 너무 좋아라는 말을 하도 써대니까 시험에도 내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는 틀린 말이라고. 부정어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 좋아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에 뭐까지 끌고 들어오냐면 긍정의 내용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그 규칙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너무는 긍정 부정으로 다 쓸 수 있는 말로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 여러분 선배들은 아니었거든요. 영어의 to라는 놈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뭘 한번 붙여보냐면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not a few라고 쓰면 그러면 a few라는 말은 우리말에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 내가 조금 해요 이런 사람들 무섭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 얘들 무섭잖아요. 그 느낌이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좀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a few도 적은 거고 few도 적은 건데 few는 부정어에 쓰는 거고 그다음에 a few는 긍정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not a few는 또는 not a little이라고 들어오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얘는 적지 않은이라고 하면 되네요. 이거 외울 때 수거로 많은 이렇게 외우잖아요. 수거 아니고요.
얘 그냥 원래 적지 않은이라고 써놓은 거니까 적지 않은이라고 익히시면 돼요. 근데 not few를 많은이라고 수고로 외우는 건 남의 나라 말을 그렇게 뜻을 함부로 자기가 바꿔서 지정해서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 few, not a few, not a little 말고 그 다음에 only a few라는 말도 있죠. 이거 수거라고 외우면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only a few, only a little 이 말은 뭐가 되죠? 얘는 오직 적은 거죠. 단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학생이 왔다라고 할 때 얘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왔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딱 적은 수의 학생만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단지 오직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요. 얘는 적은 거네요. 자, 이번에는 quite a few라고 해볼까요? quite a few라고 하면 a few는 조금인데 적은 건데 얘는 그래도 조금씩 quite 꽤 온 거죠. 조금씩 꽤나 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말로 뭐 꽤라는 이 정도 매우 좀 적지 않은 얘도 많은 그래도 제법 되는 뭐 제법 되는 이 정도 해볼까요? 이런 느낌을 가지는 말로 쓰이는 거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딴 건 없어요. 수를 나타내는 말엔 few 쓰고 양을 나타내는 말에는 little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 few와 a little은 긍정의 느낌을 가지지만 few하고 little은요 얘는 문법적으로도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little이 먼저 나오고 나면 도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부정어다라는 사실을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사 관련해서 해석할 때 주의하실 건 얘네인데 얘네는 a few 앞에 붙어있는 이 말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 말의 뜻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외우려하지 마시고 적지 않은 그 다음에 정말 딱 조금만 이라는 얘기죠. 딱 조금만 얘는 조금씩 꽤라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 누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건 정말 미련 맞은 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거의 단어 수준이거든요. many라는 말은 뒤에 뭐가 오냐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오죠. 얘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니까 얘가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면 그러면 뒤에 동사는 뭐가 될까요? 단수 복수 중에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복수 동사가 돼야죠. 그리고 many라고 했으니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당연히 단수형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는?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가 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맞추면 여기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거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올 수 있습니까? 복수형이 올 수 없으니 얘는 뒤에 s 따위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또 뭐가 있냐면 many a라는 말이 있어요. many a라는 말을 쓰면 얘는 많은 걸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많은 걸 하나로 묶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many a를 쓰면 얘는 단수 명사를 쓰는데 뜻은 뭐가 되냐면 많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뜻은 많은 명사라는 말이 되지만 얘는 이 놈을 하나의 말로 묶어서 쓰는 거여서 얘는 복수 동사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냐면 단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many하고 관련돼서 익혀야 될 건 조금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하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는 어디로 가냐면 81페이지에 가서 나오는 몇 가지 것들만 챙겨서 보시면 돼요. 수량 형사 중에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이제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죠.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all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모든 건데 당연히 복수죠. 근데 all이라는 놈은 뒤에 나타나는 명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도 있겠네요. all books가 되면 복수형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책들. 근데 만약에 모든 물이 되면 그때는요. 얘는 all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붙겠죠. 셀 수 없는 명사가 붙으면 당연히 이 자리는 뭘 쓸 수 없을 거냐면 복수형을 쓸 수 없겠군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로 활용이 됐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놈은 얘가 주어니까 뭐가 될 거냐면 복수 동사를 쓰는데 얘는 당연히 뭘 써야 되냐면 단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주어가 모든 물이라고 하면 모든이 주어가 아니라 물이 주어죠. 그러면 물은 당연히 뭘 써야 되는? 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진짜 이해하는 거거든요. 물론 외국어는 문법은
대부분 다 암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얘네들은 이해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세요. 이게 all, both, each, every 네 가지가 학교 내신 시험 이런데 작문 문제에서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좀 있거든요. both라는 말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단수가 아니고 뭐가 되죠?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그러면 both라는 놈은 뒤에, 얘도 뒤에 뭐가 붙을 거냐면 명사가 붙을 때 두 가지의 모형으로 붙어요. 하나는 바로 복수 명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합쳐서 얘네가 주어니까 뒤에 뭐가 붙냐면 복수 동사가 붙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both A and B라고 쓸 때는 A와 B 둘 다라는 말이 주어가 됐으니 얘는 단수가 아니라 두 개니까 얘도 복수죠.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되냐면 복수 동사가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each하고 every가 헷갈리는데요. each라는 말은 우리말에 무슨 말이에요? 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각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당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뒤에 명사가 당연히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각각의 명사라는 말이 주어가 됐으니까 동사도 뭐가 되어야 될까? 당연히 단수 동사가 와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게 그 다음 every입니다. every라는 말은 우리말에 무슨 말이에요? 모든인데 뒤에 얘는 명사가 복수가 아니라 뭐가 오냐면 단수 명사가 오죠. 그리고 당연히 이 얘네가 단수 명사가 주어니까 얘는 뭐가 와야 되냐면 단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문법책이나 이런 데 보면 all, both는 복수, each, every는 단수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은데 쓰이는 말에 따라 달라요. all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으니 서로 달라요. 이게 아주 솔직히 대학 입시에는 이 문법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얘가 나중에 대학 가서 무슨 이상한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뭐 조금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서부터 토익 시험이나 이딴 것들에 얘네들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놈들이에요. 명사의 수와 관련된 건 일단 무조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every는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every는 모든이 아니고요. 하나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each하고 비슷해요. All students are important for me라고 쓰면 모든 학생들은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니까 복수 맞죠? 학생 하나하나 나에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뜻은 결국 모두가 돼버렸지만 셀 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하나씩 세고 있죠. 그래서 all days는 모든 날이지만 every day는 뭐예요? 매일이잖아요. every는 모든이 아니라 하나하나예요. 됐죠? 그래서 every day가 매일인 것처럼 every student이라고 써도 내용상은 결국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됐지만 학생 하나하나 다 정유합니다라는 말로 쓰여서 얘도 이 자리에 뭘 쓰는 게 맞냐면 단수 명사를 쓰는 게 맞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형용사, 수량형용사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공포의 관계대명사를 하죠. 관계대명사 아주 삽시간에 쉽게 끝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듣고 한번 놀래보세요. 뭐 놀랄 건 없고 저런 거였어 하고 우리 저 비밀을 밝힙시다. 그 의사가 된 아들의 정체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밝혀보죠. A number of라고 쓰면 A number of는 무슨 뜻인가요? A number of는 많은이죠. 얘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이라는 말로 형용사처럼 쓰였으니까 얘는 뒤에 명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많은 학생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에 명사는 뭐가 와야 되냐면 당연히 복수 명사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얘가 주어잖아요. 얘가 주어죠, 그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동사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죠? 예? 당연히 복수 동사가 와야죠. 주어가 복수니까. 그런데 the number of라는 말은요. the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숫자. 자, 그러면 이놈의 숫자라는 말이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명사는 단수 명사예요, 복수 명사예요? 예, the number of를 단수라고 외우면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똑같이 뭐가 오냐면 복수 명사가 와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숫자인데 단수가 올 수 있어요? 얘 무조건 복수 명사라 돼요. 여기 단수 명사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여기 단수 명사. 자, 그런데 뭐가 단수라는 얘기냐면 얘는 주어가 복수 명사였지만 얘는 주어가 더 넘버리 주어잖아요.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얘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된다는 거지
뒤에 명사가 단수 명사가 온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되셨죠? 위에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the number of는 숫자라는 뜻이고 얘는 얘가 주어고 얘는 얘가 주어니까 복수 명사의 복수 동사를 쓰는 거고 단수 주어의 단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얘한테 속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량 형용사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하도록 하겠습니다.